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3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개항 이후의 경제적 변화 중에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1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바로 열강들의 경제 침략 내용 중에 첫 번째 거리지 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런 거리지 무역에서는 주로 중개 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일본 상인들 우리나라에 주로 수입해간 물품이 곡물 그리고 소 가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농촌 경제에 엄청난 그런 하나의 이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 일본 상인들이 치열하게 상권을 놓고 싸웠습니다. 개항 이후에 일본이 상권을 독점하고 있다가 82년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 상인들의 추격전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됐는데 그 법적 근거가 조청상민수립 무역장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조청상민수립 무역장정은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내지 무역, 즉 내륙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열강의 이권 침탈, 특히 철도, 전차, 광산의 침탈, 그리고 일본의 금융과 토지 수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기억나죠?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이와 같은 침탈을 어떻게 저지했을까? 어떻게 막았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이런 내용입니다. 상권소 운동. 자, 여러분들 상권소 운동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 거리지 무역이라는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거리지라고 하는 건 개항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개항장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반경 4km 이내, 여기서 일본인 또는 청나라 상인, 영국 상인들이 이 안에 머물러야 되죠. 특히 일본 상인을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일본 상인은 자, 상해 같은 곳에서 영국 상인한테 물건을 수입해 옵니다. 이거 상해입니다. 자, 물건을 수입해 오는데 주로 면직물이 되겠죠. 면직물을 딱 갖고 왔습니다. 역시 일본 상인도 요 안에 요 반경 4km 거리주 안에 머물러야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영국 상인으로부터 사온 영국의 면제품을 우리나라 소비자들과 만나게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은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상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여기 거리지 안에서 객주, 여각, 보부상이 일본 상인들과 흥정을 하겠죠. 자, 흥정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물건을 이렇게 등에다 지고 이고 또는 우마에 싣고 드디어 우리나라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서 팔았을 겁니다. 그럼 일본 상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영국 상인과 우리나라 상인의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무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다가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습니다. 자, 이모군란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와 우리나라는 조청 상민수립 무역장정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한성까지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직접 만날 수도 있어요.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83년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조일통상장정 규칙을 제정하죠.
즉 조일통상정정이 제정됩니다. 그래서 역시 일본 상인도 체국대우를 보장받아서 드디어 바로 어디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역시 이 청나라 상인들과 똑같이 내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문제가 됐죠. 자, 여기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여기 일본 상인까지는 우리나라 상인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여각 또는 객주, 보부상의 역할이 있죠. 근데 이제는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을 직접 만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객주, 여각, 보부상 같은 전통적 상인이 몰락합니다. 상권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각 지역의 상인들이 상해사를 건립하는 겁니다. 회사 설립하는 거예요. 회사 설립의 내용은 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안 봐도 뻔하죠? 그렇죠? 자, 상권 소화하기 위해서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도에 20여 명의 상인들이 모여서 대동상이라는 회사를 만드는 거죠. 회사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성상인은 전통상회를 만들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상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각 지방의 그런 하나의 이 작은 규모의 상인도 몰락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한성까지 들어오므로 인해서 한성의 전통적인 상인이었던 누가? 그렇죠. 바로 이 시전상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전상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저항을 하겠죠. 특히 서울 지역에서 보면 여기 여러분들 오늘날 남대문 지역에는 여러분들 청나라 상인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일본 상인들이 이렇게 충무로 쪽에서 서로 간에 경쟁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전통적인 상인이 누구랑 경쟁을 하겠어요? 시전 상인들과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시전 상인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시민들과 합세해서 청나라 일본의 상인의 철수를 요구하기도 하고 한국중앙총상회라고 하는 이 상해사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결국 상권 수호를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강에서 상업활동했던 경광상인들은 중기선을 운반해서 세곡을 운반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일본 상인들과 경쟁하기도 하죠. 그리고 감면합작 회사인 그 해운회사인 이윤사를 설립해서 역시 상권을 소호, 특히 운송에 대한 문제, 운송에 대한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근대적인 생각이죠. 자, 이와 같은 상권 수호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이 우리에게 또 가져간 것이 뭐냐? 식량입니다. 쌀이에요. 쌀 막 가져갑니다. 특히 여러분들 조선시대 이렇게 왜구가 끊임없이 고려말 조선시대 이렇게 쳐들어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 쌀 부족 때문이에요. 식량 부족.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러분들 자연재해가 심하면 이 식량의 위기를 꼭 겪었기 때문에 식량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15, 16년 전인가 제가 해외 뉴스를 참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자,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의 자연재해가 되게 심해서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가을에 자, 낯가리 즉 추수하고 나오면 곡식을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널잖아요. 말리려고. 그거 훔쳐가는 도둑들의 모습을 이렇게 일본에서 그런 도둑들이 많다는 거. 당시 그때는 일본 사실 지금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죠. 우리나라에도 없었던 이런 낯가리 도둑이 있는 거 보고 제가 야, 참 일본들 왜 그렇게 노략질을 일삼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 강화도 지역이 있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일본 상인들은 우리나라로부터 무엇을
그렇죠. 식량을 얻기 위한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면직물 갖다가 우리나라한테 판매하고 가져가는 게 다 곡물 또는 소가죽입니다. 따라서 이런 곡물의 대량의 유출은 당연히 식량 사정의 악화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 곡물 가격의 상승을 가져다 줘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겠죠. 물론 곡물 가격의 상승의 일부는 즉 지주들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너무 힘든 고통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는 각 지방관들이 여러분들 반공령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반공령 운동이 1899년에 있었던 환경강사 조병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바로 반공령 사건입니다. 이런 반공령 운동이 여러분들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특히 조일통상정정의 37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식량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면 쌀의 수출을 뭐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런 쌀의 식량의 제한을 가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83년에 조일통상정정이 체결되면서 식량을 수출을 금할 수 있다. 단 먼저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 통고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어떻게 됐겠어요? 반공령 운동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이거 한 달 전에 일본 영사관의 통고, 여기에 기간의 해석상의 차이, 이해의 차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지방관이 선포한 그날로부터 한 달, 일본은 일본 영사관의 공식적인 문서로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결국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결국은 반공령 운동이 실패로 끝을 맺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상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제 침탈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전국에서 100여 번의 반공령 운동이 실행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반공령 운동의 실패는 그렇다고 하면 그럼 또 다른 운동은 어땠을까? 자, 먼저 근대적 산업자본을 육성하는 노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쉽게 생각하면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1890년대 중반 이후에 상인들, 전현직 관리들이 근대적 기업 설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리고 참여합니다. 그 중에서도 유기제철 산업. 특히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유기를 씁니다. 유기하면 여러분들 녹그릇이죠, 녹그릇. 지금도 여러분들 녹그릇을 좋아하는 그런 하나의 어머님들의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조금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런 유기를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아주 정말 맞춤 제작을 원하는 대로 딱딱 맞춰져서 생산된다. 그래서 그 유기 생산이 활발했던 구장이 여러분들 안성입니다. 그래서 바로 안성 맞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직조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종무직조사라든가 한성재직회사 같은 민간기업이 설립되기도 하고, 그리고 역시 해운회사도 되게 이렇게 상당히 많이 설립이 돼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도 가만 보면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협동기선회사, 우체기선회사를 설립해서 운송의 편리를 도모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 이런 하나의 산업, 공장뿐만 아니라 금융자본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사실 열강들은 끊임없이 금융을 통한 경제적 해석을 자행하죠. 아간파전 때 여러분들 러시아도 그랬고 일본도 끊임없이 이렇게 금융을 통한 경제적 해석을 시도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조선은행이 설립되든가 한성은행이 설립되든가 대한천일은행이 설립이 되죠. 자, 이 대한천일은행은 여러분들 고종이 천하에서 제1의 은행이 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일은행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영친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여기 주주로 참여해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천일은행의 2대 은행 총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많은 경제적인 그런 하나의 발전을 도모하지만 사실은 이런 하나의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일본이 금융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 자금과 기술 부족 등으로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자, 조선은행, 한선은행, 자 이렇게 천일은행 같은 이런 금융 자본이 육성되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구국운동의 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국채보상운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이라고 하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죠.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한다. 자, 우리 민족은 참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라의 빚을 갚아보자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 1920년대 일본은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는 2차 조선기업령이 발표되자 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역시 1897년에 IMF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금을 모아서 IMF를 탈출하려고 하는 운동을 전개했다는 것. 사실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보다는 역시 정말 아주 잘 뭉치는 민족입니다. 대단히 열정을 가진 민족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험에서 진짜 많이 나오죠. 그것도 아마 이사료 국채보상 취지서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었을까?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 한국에 대한 차관의 도입을 강요합니다. 특히 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가 시행되자 이때 메가다라고 하는 재정고문이 화폐정리사업, 그리고 대한제국정부의 부채정리와 재정의 융통, 기업 자금체 명목으로 자그마치 1906년까지 1150만원의 차관을 부여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기존에 있었던 빚 합치면 1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대한제국은 이와 같은 국채를 상환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바로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진빚을 갚아보자. 누가? 대구에서 서상돈, 그리고 김
기광제 선생님이십니다. 기광제가 아니라 바로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문, 제국신문 이런 언론사들의 후원과 선전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운동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또 간단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실천하기 쉽지 않는 금주, 금연, 폐물, 헌납. 솔직히 담배 끊기 쉽지 않잖아요. 술 끊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기하디기한 금가락지, 은가락지 내놓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 상인들의 비춰진 구한말, 바로 대한제국 시기나 일제시대 초기의 모습을 보면 좀 몇 가지 이런 특이한 점을 이야기를 하죠. 참 담배를 많이 피더라. 참 많이 먹더라.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 중에 키가 제일 크다. 자,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우리 민족은 담배를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요즘은 담배 피는 사람 많지 않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담배를 피는 학생이 있다면, 자, 담배는 꼭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40대 이후에 가장 잘한 일은 담배를 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담배 피웠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뭐 여러분이 알다시피 담배를 안 필 수가 없었어요. 이제 군대 가면 국가가 의무적으로 꼭 피도록 한 달에 15갑의 담배를 지원해 줬습니다. 의외로 할 일 없었던 군인들, 아니 되게 바쁘지만 어쨌든 50분 중에 10분은 쉬잖아요. 그때 할 일이 없잖아요. 쭈그려서 앉아서 있어야 되는 그 시기에 결국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흡연율이 매우 높았죠. 그렇지만 요즘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금주, 금연, 폐물, 헌납. 그래서 국제보상 지지서를 보면 아주 간단해요. 1,300만 원 우리가 빚 갚아보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망한다. 2천만 명이 3개월 동안 모으면 된다. 금연하고 대금 한 사람에게 매달 0.2엔씩 갚으면 갚을 수 있다. 이게 국제보상운동이에요. 근데 사실상 또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자 갖추기 시작하자. 자, 통감부가 방해 공작을 하게 되고 양기탁과 배달이 이 국제보상 일부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구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으로 양기탁은 공판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특히 국제보상운동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와 같은 국제보상운동을 전개했던 인물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사실상 국제보상운동이 실패로 끝을 맺는 겁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강의 경제 침략, 그에 따른 구국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